반갑습니다. 심리학자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며칠 전 양천구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핸드폰 게임을 하지 못하게 저지한 교사를 무차별 폭행을 하는 사건이 영상으로 찍혀서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 학교 안이 무법천지가 됐는지, 그 한 아이의 일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무조건 비난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 근본에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저는 문제의식은 이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에 있다고 봅니다. 네, 순수한 의도였죠. 제가 학생 때였으니까요. 1989년에 전교조는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육계는 큰 흐름을 맞이하게 됩니다. 교사들이 외치죠.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참교육을 하겠다. 입시 중심의 교육 안 된다. 네, 입시만 가리키는 그런 학교의 행태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인 학교 교실, 이 환경을 개선하자. 또 처벌 중심의 훈육에서 벗어나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시키자,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속에서 아이들의 인권을 외친 이 참교육 운동은 당연히 많은 기대와 감동,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줬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참교육 운동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단순히 교육적 혁신이 아니라 권위주의를 부정하고 이상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좌파적 철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문은 선의로 깔려 있다. 네, 이게 좌파의 맹점이죠. 항상 이상적인 것,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을 제시합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그닥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파와 우파를 구별하실 때 내가 좌파다 우파다 아니면 저 사람이 좌파냐 우파냐를 구별할 때는요, 인간 본성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본성이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좀 더 보편적이고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자. 이러면 이것은 좌파가 되고요. 인간 자체가 원래 사악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못됐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할 때는 조금 현실에 맞춰서 서서히 좀 바꿔보자. 이것이 우파적 사고가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좌파적 사고에서 가장 철학적 배경을 많이 제공한 철학자는 파울로 프레이입니다. 해방 교육학을 주장했죠. 교육은 억압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해방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학생은 수동적인 수용자가 되면 안 되고 비판적인 주체로서 키워야 된다. 너무 좋은 이야기죠. 그죠? 무조건 외우고, 그죠?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어떤 자신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아이로 키우자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교사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토론의 파트너가 된다. 너무 이상적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성숙돼야 되고 자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받쳐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실은 교사의 권위 자체가 억압으로 관철됐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억압받는 거고 탄압받는 거고 간섭한다라고 아이들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게 되면 이것을 일종의 교사의 폭력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뭐 엉망진창으로 난장판을 만들어 놔도 교사는 아무 말 못해요. 네,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단지 수업이 방해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도 문제가 됩니다. 예, 거기 안에서 분명히 작은 폭력들은 분명히 발생할 거거든요. 그죠? 자, 더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좌파적 사고의 거의 신이죠. 그죠? 마르크스주의는 결국 평등 교육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자본주의의 경쟁과 계급 생산의 도구라는 시각을 가졌습니다. 이 말도 맞습니다. 맞아요. 네. 자본주의 경제, 돈이 많으면 아이가 더 우수하게
뭐 사교육을 받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좋으니까. 또 생물학적 유전인자도 그렇잖아요. 의사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확률적으로 아이가 똑똑할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근데 맞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것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다시 재생산한다. 이 의견도 저는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열, 성적, 규율과 같은 요소들을 모두 억압의 기제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게 됐죠? 질서가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성과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안 만들어져요. 이거 잘못 말했다가는 아이들을 탄압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학교는 그냥 아이들을 잠시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밥 주고 그 시간만 붙잡아 놓는 겁니다. 나머지 교육은 다 어디서 해요? 사교육이요. 그렇게 싫어했던 자본주의적 경쟁 그리고 계급의 재생산이 오히려 더 참교육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기록으로 봐도 데이터로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참교육이 실시되기 전의 사교육과 지금의 사교육 시장은 얼마나 더 커져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얼마나 더 많은 사교육을 받는지. 왜 그래요? 공교육이 무너졌으니까요. 수업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결국에 부모들은 결국에 사교육에서 해결을 합니다. 저희 아이도 그래요. 수업 시간에 잔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해요. 왜? 어차피 수업에서 받는 거, 학교 수업에서 받는 것보다 학원 가서 배우는 것이 훨씬 양질이기 때문에 아이도 그걸 인정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서 존다, 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이것이 이렇게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정말 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선의로 깔아놓는 그런 좌파적 사고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네, 또 있습니다. 네, 참교육 운동의 사상적 배경, 자유주의적 인권 담론이죠. 그래서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는 학생의 권리 중심으로 교육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체벌 금지, 복장은 자유롭게, 그리고 이 두발 자유, 그다음에 이 자치권을 보장하자.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어떻게 됐죠? 네, 자유는 있고 책임은 없는 그런 학생들이 만들어졌죠. 네, 학교 교실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교사는 훈육할 수 없죠. 결국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학생은 방종으로 흐르게 됩니다. 정말 이 교실이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난장판이 됐고 밀림이 됐습니다. 예, 그 안에서 정말 말도 못하는 그 작은 폭력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학의 최고의 어떤 그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에밀 드리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육은 규범과 도덕의 사회적 기능이다. 그래서 교육은 결국 사회화의 도구고 도덕적 규율화가 내면화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사회가 존재하려면 각 개인은 일정한 제약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것이 강제력으로 수반된다.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습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네. 자, 이렇게 방종으로 자랐던 아이들이 성인이 돼요. 그러면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MZ들, 네, 자기 얘기만 하고 그다음에 어린애 짓하고 책임은 안 지고 자기 권리만 이야기하고, 네, 맞잖아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서 온 거예요? 참교육이요. 예, 교실 환경에서, 교실 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지금의 우리가 걱정하는 그 MZ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아이들은 강제력을 수긍할 생각이 없어요. 그걸 참을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어른들이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이상적인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이런 식의 교육제도를 만들어 놨고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더 망가진 거죠. 자, 폭력을 정말 싫어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네, 한나 아렌트요. 네, 그녀도 이 일정한 정도의 어떤 권위를 강조했습니다. 권위가 상실됐을 때는 결국 폭력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권위에 대해서 정의를 한 한나 아렌트의 말은
폭력 없이도 순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힘이 곧 권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교사의 권위를 뺏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사라진 자리는 폭력이 대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정당한 권위를 뺏고 무너뜨리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폭력과 무질서, 거기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학부모도 폭력적인 태도로 교사들을 대합니다. 네, 조금만 우리 아이가 뭔가 좀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그러면 바로 전화해서 욕 비슷한 걸 합니다. 예, 말도 탁탁 놓기도 하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분명히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 분인데, 모든 분들이 다 인격적으로 훌륭할 수는 없겠지만 그 업 자체에 대한 어떤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교사에 대한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훌륭하고 좋은 분들은 다 사교육 시장으로 가버립니다. 박봉에 이렇게까지 홀대당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학교는 교실 안은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정말 무법지대가 됐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 참교육 운동은 결국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정권마저도 파괴해버렸습니다. 교사는 수업을 방해하는 아이들을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민원, 욕설, 심하면 고소, 고발까지도 당합니다. 결국 권위가 사라진 이 교실 안에서는 폭력만 남는 무질서로 방치된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교실은 그냥 무법천지 밀림입니다. 이걸 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정말 다시 교사들이 권위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교육은 자유와 규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강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권위 없는 평등은 혼란입니다. 우리가 지금 강제로 교사의 권위를 뺏고 무너뜨렸잖아요. 그것이 결국 평등은 만들었지만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에밀 드리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회는 규범이 없으면 유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물론 1년, 2년, 3년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사춘기 시간, 그 학습을 하고 내적으로 성장하는 그 시간에 동반자이고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정당한 권위를 가질 때, 그럴 때만이 이 비정상적인 폭력, 이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참교육, 네, 그 시작은 너무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 또한 그때 한참 이 운동할 때는요, 배지 같은 건 안 놓쳤어요. 그걸 지지하느냐. 그래서 저도 배지 달고 다니고 가방에다 배지 달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네, 그 마크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순수함이 결국 이런 왜곡된 결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그 잘못된 것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사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참교육이 진정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인권을 위해서 시작된 것인지, 그 목적도 기능도 상실한 이 말도 안 되는 사상, 이거 좀 버리고 이제 좀 현실에 맞춰서 교사의 권위와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되는 새로운 철학과 시스템이 필요한 시기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요거는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리학당이었습니다.